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온실의 아스피체 모르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요. 장기 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장기 기증 서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렇게 신청서 받았다는 증명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이거를 보내줘서 그거를 제 주민등록증에 붙여놓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결정권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장선상에서 우리 지금 장기 기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과 기증하는 사람들 그런 현황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메멘토 모리, 아레스 모리엔디, 아스피체 모르템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건지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하나의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사적인 사항에 관해서 국가 권력이 어떤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 결정권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죽음과 관련해서는 생명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 결정권. 오늘 말씀드릴 장기 이식, 장기 기증 이런 것에 관한 문제는 누구의 간섭, 특히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아이를 낳을지 말지 그런 문제예요. 리프로덕션에 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또 어떤 복장을 한다, 어떤 두발을 내가 머리를 키울 것이냐,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 그런 취미와 기호에 관해서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것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또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명의료 결정, 또 존엄사를 추구하는 개인의 자기 권리 가 여기에 모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많이 있겠는데요. 제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형태로서 구체적인 문서로 나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 하나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 건강할 때요. 그리고 물론 건강할 때 나의 죽음과 관련된 또 나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뜻을 밝혀놓는 유언장 작성. 이것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특히 이제 여기서 장기 등 했는데 뒤에 말씀드릴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을 내가 사후에 기증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이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특정한 기관에 보내놓으면 사후에 저의 뜻을 각자의 뜻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생겨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연명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료진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 자기 결정권을 적절하게 정당하게 행사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장기 등 조직 기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장기 기증에 관한 그 서약서 또는 기증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도 받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스티커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해라 이래서 부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장기 기증 운동 본부는 재단법인이네요. 그리고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면 1994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이나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이 이런 장기 기증에 관한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우리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초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제정된 후에 오늘날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재단법인 말고 보건복지부, 즉 국가에서 만든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굉장히 이름이 길고 일반 사람들은 좀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기관명인데요. 이 기관이 우리나라 장기 기증이나 이식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 기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장기 이식이, 즉 이식할 수 있는 의료 기술 이게 발전하면서 기증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것이 99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보면은요, 국립의료원에 처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장기이식기획팀, 장기수급조정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네요. 즉 이식과 관련된 일 그리고 기증을 받는 일, 이 두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약 10년이 지나면서 이 기관이 질병관리본부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질병예방센터, 그 다음에는 장기이식관리센터 이렇게 이름이 바뀌다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렇게 이름이 2020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보시면 장기 기증, 장기 이식 이런 얘기가 2010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관이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면서 더욱 이제 치밀하게 장기 이식과 장기 기증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우선 죽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이식이라든지 의학 발전이 그렇게 지금처럼 눈부시게 발전하기 전에는 사실은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그때 사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전도가 평평해져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의식 상태가 굉장히 그 혼수 상태인데도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또 호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 뇌사라는 것이 그 중요한 그 죽음의 한 유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뇌사가 중요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장기를 병든 장기하고 바꿀 수 있는,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뇌사가 중요해졌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된 것은 뇌사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사망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지속 식물 상태, 또는 일반인들은 우리가 식물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당한 기간 동안 식물 인간 상태로 있는 환경, 요런 상태가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그 정의와 또 상태 규정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장기 이식과 깊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심장과 호흡이 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돼서 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자발적인 운동이나 가장 중요한 거죠. 자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 판정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조금씩 이제 다른 뇌사 판정 기준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 뇌사의 개념이 확립되고 또 뇌사를 좀 세분화하면서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위해서 사실은 이 뇌사 개념을 확립하게 된 거고요. 이식을 위해서 장기를 적출해야 되는데, 건강한 장기를,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장기를 적출하는 대상자가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야 되겠죠. 장기를 적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소위 그것을 공여자가 사망한 사람이어야 된다 해서 사자 공여자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사망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뇌사가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뇌사의 주요 원인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 손상, 즉 교통사고나 낙상이나 또는 총기 사고로 뇌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동맥류나 뇌졸중 또는 뇌종양으로 뇌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기타 산소 공급이 뇌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이라든지 익사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뇌질환이 없어도 뇌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뇌사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 등에는 뇌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것을 전뇌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영국이나 대만 등은 뇌 부분 중에서도 브레인 스템, 뇌 간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정도만 돼도 죽음으로 뇌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의식 상태가 무의식 상태가 된 그런 경우를 대뇌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사와 지속식물 상태를 구분하고 또 지속식물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적출, 즉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상태인 것 같은데 뇌사하고 지속식물 상태는 어떻게 다르냐? 뇌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 전체에 손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완전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식물 상태는 대뇌 중에서도 대뇌 피질에 손상이 있어서 우리 무의식 상태 또는 혼수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뇌사 환자의 경우에는, 뇌사인 경우에는 각성과 인지를 모두 못하는 상태인데 지속식물 상태는 각성은 가능하고요, 인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흡,
뇌사인 경우에는 호흡이 없죠.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식물 상태는 호흡기를 떼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그 반응에 일정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운동이 지속식물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사인 경우는 수준에 사망하지만 식물 상태에 있는 분은 장기간 뭐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생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속식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장기 적출,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식 그러면 장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인체 조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식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 인체 조직 그러면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요건 아기 집 이제 막인데요. 그리고 인대나 건, 또 심장, 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이런 것들이 인체 조직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인체 조직은 상당히 그 아주 국소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피부, 네, 심장, 판막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기는 조금 더 크지요. 그래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뭐 안구 그리고 골수, 심지어 손, 팔, 발, 다리 등이 이 장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을 기증하기도 하고 이 장기를 기증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각막 보이시죠? 뼈와 연골, 심장, 판막, 네, 피부, 혈관이나 신경, 네, 이 오른쪽에는 장기 그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체 조직하고 장기를 기증하는데도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쭉 말씀드린 뇌사 상태일 때 기증하는 것. 그 다음에 사후에 기증하는 것. 사후라는 거는 뇌사가 아니라 이제 심폐사, 즉 심장도 먹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 이후에 기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하는 경우. 이제 이게 장기 이식에서는 생체 어떤 장기 이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증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체 조직의 경우에는 뇌사나 사망 후에 15시간 이내에 이 인체 조직을 적출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살아있을 때 물론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기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체 조직은 적출이 되면 가공을 해서 보관해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장 5년까지 가공 후에 보관해서 이식 가능하니까 부족함 없이 인체 조직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기의 경우에는 이제 생전에 혹은 뇌사 시에 사용할 수밖에 없죠. 사후의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장기가 다 이제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자체가 망가져서 기증을 해도 건강한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출하면 즉 기증을 받으면 즉시 이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기증해서 이게 뭐 가공 보관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최대 100여 명이 이 인체 조직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장기의 경우에도 한 사람이 여러 장기를 뭐 기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 최대 8명, 9명까지 이 장기 기증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증을 하느냐? 이건 사실은 건강할 때 내가 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그 몸의 장기가 다른 사람의 만성 질환,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병든 장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장기를 기증할지 평소에 생각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나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놔야 되겠고요. 그러면 내 자기 결정권, 나의 뜻이 결정이 되면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나의 뜻을 이제 알리고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기관, 또 사랑의 장기운동 기증운동본부, 또 기타 몇 군데 더 있는데요. 그런 곳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의료진이 또 이제 뇌사 상태에 이제 됐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 뇌사인지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뇌사 환자의 장기 기증이 가능하게 되면 이 기증자의 유가족하고 면담을 해서 동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이제 이런 그 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또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적합한지 평가를 하고 인체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채취 후에 사후에 돌아가신 분의 장례 절차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 국립 인체 조직 혈액 관리원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도 장기 기증 희망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뇌사자나 또는 기증 의사를 밝힌 분들이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절차를 여기서도 진행을 해서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 또는 장기 기증 이렇게 온라인 서치하는 곳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기관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조직 기증도 받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그 관리원하고 뭐가 다른가?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의료진 전용해서 뇌사시 통보, 또 일반인들이 기증 희망을 원하면 등록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문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체 조직을 기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인체 조직 기증 요건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증자의 건강 상태 어떤지 의료인이 판단을 해서 기증 가능 연령은 조정이 돼야 되겠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기증자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증 희망을 이제 서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적합한지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기증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 이외에 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체 조직을 기증할 수 없는 경우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형, C형 간염, 기타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있는 경우 곤란하죠. 그 다음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그런 사람의 기증자, 이것도 곤란하고요. 또 퇴행성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 곤란합니다. 또 기타 사망 시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장기가 조직이 건강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 시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개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인간 조직, 그러니까 조직 기증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암 1기 수술했고 지금 72세입니다. 나중에 장기 기증 가능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암이 발견되지 않고 건강하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밝혀 놓으시고 사후 이제 나중에 상태에 따라서 기증 가능한지는 그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여러 가지 항목에서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 생균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 근데 바로 얼마 전에 4주 이내에 또 뭐 여러 가지 이 크로이스펠트 야콥 또는 쿠르라는 거는 이 뇌에 감염되는 그 감염 질환인데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 또 호르몬 치료를 뭐 투여를 받은 사람, 또 3개월 이내에 항암 치료 받거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할 때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이 있어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해당 사항이 있다면 기증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뇌사가 됐을 때 장기 기증 절차도 뭐 아까 말씀드린 인체 조직하고 비슷합니다만, 이 뇌사를 잘 판단하고 가족 동의를 다 받고 그리고 상담 기관에 연결해서 가족들의 심리 상태도 돌보면서 뇌사를 2번에 걸쳐서 판정을 제대로 해서 판정위원회에서 이게 뇌사다 이렇게 됐을 때 장기 이식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뇌사 추정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오면 의료진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 조직 코디네이터가 그 환자에게 가서 환자를 살펴봅니다. 이때 이제 의료진이 함께 하죠, 당연히. 그리고 뇌사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 적합한지 또 확인을 합니다. 보호자를 그 다음에 만나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장제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 가족들, 남은 유족들의 정서적 문제를 지지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지원 안내를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자 면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뇌사가 확실한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7가지 뇌간 반사, 의료진들이 반사가 없는지, 그 다음에 호흡이 정말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6시간 후에, 어른의 경우에는 6시간 지나서 또 한 번 동일한 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그 뇌파가 없다. 평탄하다는 거는 어떤 전기 자극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이 포함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뇌사이다라고 하면서 사망시간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기 기증, 즉 장기를 적출하는 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빨리 또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죠. 이게 길어지면 그
그 사이에 환자의 심장이 멎으면 다른 우리 몸의 장기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건강한 장기라고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뇌사 판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질환, 뭐 병변 이런 게 없어야 되겠고요. 아까 7가지 반사가 없는지 본다고 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있어야지 되고, 자발 호흡이 없어야지 되겠고, 동공이 확대돼서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뇌, 간 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어야 되고, 자발 운동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되고, 또 자발 무호흡 검사를 해서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살이 넘은 그 경우에는 다시 6시간 후에 똑같은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기증, 또 장기 적출 수술이 이제 이어지면 그 적출된 장기로 장기 이식을 하게 됩니다. 뭐 흔히 요새는 장기 이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이 가능한 것은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소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체 조직들이 이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신장 이식이 처음 성공했는데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1969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신장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생체 신장 이식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2개의 신장 콩팥 중에서 하나를 이제 환자에게 이식한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79년에 뇌사자 신장 이식이 이루어졌고요. 또 거의 10년이 지나서 뇌사자 간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심장 이식이 이루어졌고 94년에 생체 간 이식,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일부 떼어서 이식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폐 이식이 1996년에, 그 다음에는 심장과 폐가 함께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하는 게 97년에, 그리고 소장 이식이 2000년대 들어서 2001년에 이루어졌고요. 심장과 신장을 함께 이식하는 게 2005년, 그리고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게 2006년, 그리고 팔 이식이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뭐 한 60년, 70년 전에 이렇게 이식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이식 수술에서도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와중에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법이 없었어요. 없다가 이런 일들이 의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한 의료진들이 수술을 시행하는 가운데 법률이 제정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병리를 전공했었는데요. 1992년에 간 이식 준비를 위해서 해외에 단기 연수를 갔을 때 간 이식, 뇌사자 간 이식에 이어서 간 이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도 아주 불이 나게 준비를 해서 뛰어들었고요. 생체 간 이식을 처음에 국내 최초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서 나는 내 몸이 뭐 건강하면, 즉 가능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뜻이 있으시면 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아까 보여드린 한국 제가 이름까지 다 기억을 못하네요. 장기기증원 또는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이런 곳으로 들어가 보셔서 여기에
그 신청서를 내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내실 수도 있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우편으로 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요.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자기 등록하면 본인 인증을 하고 넣으라고 하는, 즉 신청서에 해당하는 신청서의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됐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찾아가서 등록하시고 싶으면 어느 곳에서 장기 기증 등록도 받는지 또 장기 이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홈페이지 안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이식 등록기관도 있고요. 장기 이식 의료기관,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또 뇌사 판정하는 기관, 장기 구독기관 해서 종류별로 나와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보면 대학본부도 대학병원들이 나누어 있고요. 또 생명나눔 무슨 본부 해서 여러 가지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이 장기 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나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신청서도 받았고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스티커도 함께 받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등록 신청서인데요. 직접 쓰시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자필로 쓰셔가지고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 우편으로 등록기관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기증 형태 해서 장기, 조직, 안구, 각막 기증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고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전면허증의 기증 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 하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보내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서를 내지 않으셔도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재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서, 연명의료 의향서나 마찬가지로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철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생각으로 신청을 했지만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너무 가족의 반대가 심하다거나 내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꼭 이런 것을 하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을 한 번씩 미리 생각해 보고 내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물어보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 즉 나의 마지막에 함께할 가족이나 친지들 또 친구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이 기증자들도 많이 늘었고요.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기증자도 많이 늘어서 또 이런 그 장기 기증을 사회적으로 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할까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기관들에서 어떻게 기증한 분들을, 장기 기증한 분들을 예우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네요. 생명 나눔 주간, 그래서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그 일주일 동안이 생명 나눔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주 서늘해지는 가을 맞으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일주일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그 참여 정원으로 생명 나눔 주제 정원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매년 이제 순천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는데 가보신 분들 꽤 있으시겠지만 아주 넓은 지역에 국가 정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생명 나눔 주제의 정원도 만든다고 하고요. 기증하는 분들한테는 장제비로 360만 원, 그 다음에 진료비로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가족 지원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이 원하면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도와주는 그런 행정 절차 도와주는 일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나눔 증서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추모관이 있어서 이 기증한 분에 대해서 남겨진 유족들이 추모의 글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그 기증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 그 생명 나눔 온라인 추모관을 보면요.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기증자 전체 리스트가 뜨게 돼 있네요. 그래서 기증자의 이름을 여기 넣으면 추모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첫 페이지에. 이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증자님은 5개의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추모의 글을 어머니가 올리신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 이윤희 기증자님은 심장, 신장, 간, 췌장을 기증했다고 나와 있고, 정연 엄마라는 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엄마인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과 또는 뭐 다른 추모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분들, 한 분 추모글을 지금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어머니가 아마 생일날, 이분의 생일날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한테 왔던 날이구나. 생생해. 아주 뽀얗고 이쁜 아이가 엄마 옆에 있고 그 옆에 아빠가 있었어. 엄만 잠깐 기절했었나 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팠고 내 아기는 내 옆에 있었어. 아빠한테 물어봤지. 성별이 뭐냐고. 아빠는 의사가 아들이라고 했대. 너무 이뻐서 아빠한테 봤냐고 했더니 아빠도 엄마가 의식이 없으니 경황이 없었겠지만 안 봤대. 이렇게 어머니가 쭉 길게 쓰셨습니다. 이걸 쓰실 때 이 김보람 기증자의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어머님이 쓰심으로써 아마 이 아들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정말 가감없이 다 여기다 털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길게 쓰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이 윤희 기증자는 윤희야 보고 싶구나. 봄이 되나 싶더니 벌써 초여름 날씨로구나. 지난주 초파일이 지났네. 불교의 인연으로 치면 전생의 무슨 인연으로 모녀지간이 됐을까?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리석은 질문이 생기는구나. 내 조카는 벌써 세돌이 되어가네. 말도 잘하고 재롱동이다. 엄마 아빠의 해피 에너지원이야. 윤희도 결혼하고 이런 즐거움을 주리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나 봐. 어쩌다 길에서 키 크고 긴 머리 처녀 보면 내 생각에 울컥한다. 나도 저런 딸이 있었는데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꼭 다시 만나겠지. 꿈에서는 가끔 보는데 항상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하면서 사랑해 우리 딸 윤희야.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그러면서 장기를 4개나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딸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글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잘 생각을 못 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추모 코너 이런 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 나눔 증서, 이건 이제 하나의 뭐 예인데요. 보건복지부 이제 이 국립 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감사의 글을 보낸 그런 증서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우체통해서 이거는 기증자 가족하고 수혜자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우체통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누가 이 장기를 기증했는지. 그러나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장기를 기증해줘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또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세상에 뭐 좋은 일을 하고 간 사람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것은 대만의 의과대학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영상은 여기서 틀어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만 츠지 의과대학의 시신 기증을 통해서 지금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여기 보시면 학생들과, 그 다음에 요 왼쪽은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어떤 그 질병으로 어떻게 시신을 기증하셨는지를 의과대학 벽에 쭉 붙여놓은 거고요. 요 아래는 이분들의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서 학교 전체 교수진과 학생들이 장례를 준비해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지금 오른쪽 이분은 이제 이 시신을 기증한 분의 가족이고요. 왼쪽은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인데 끝까지 남아서 해부 실습도 함께 참관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사복을 입은 분들은 이 시신 기증자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뭐 좋은 말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는 시간을 가지고 헤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에서 오래전에 시작된 무언의 멘토라는 시신 기증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만에서는 장기 또 시신 기증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되고, 또 학생들은 생명 존중의 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신 기증은 장기 기증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대만의 경우에는 암 환자들도 시신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장기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항암 치료를 이제 끝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기 기증이나 조직 기증이나 또는 시신 기증에 관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꼭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여서 오늘 다루어 봤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몇 년 전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아드님을 먼저 보내셨고 아드님의 의견대로 장기 기증을 진행하셨대요. 근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 시신에 대한 예우가 너무 충격적이라 놀랐다고 하네요. 아버님도 놀라서 이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버님이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차에 제대로 고정시키지도 못한 채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이 이제 마음이 바뀌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다. 네,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그 영상 가운데서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장기 관리, 혈액 관리, 조직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히 그 손상된 장기나 또는 조직을 잘 그 복원이랄까요? 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걱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주 정말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더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번 꼭 가족들하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장기 기증의 문제는 종교적인 신념, 또 문화적인 그 배경,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교 관련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여쭤보니까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망할 때 청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인 사망 시간에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돌아가신 분을 잘 그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급박하게 장기 이식을 위해서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 적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김소환 추긴경께서는 각막 기증을 돌아가시면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장기 기증,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자신의 성장 배경,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여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한 달마다 매달 고민이 많은데요.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비욘디 댓글에 올려주시거나 제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만 해부학 수업 간격에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요거는 사실은 KBS의 2019년인가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삶이 죽음에게 묻단가,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인데요. 죽음이 삶에게 묻단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렇게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검을 하고요. 또 이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든지 생명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방송이나 강의에서 10마디 하는 것보다 이 수업 시간이 이 학생들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 나라에도 이런 무언의 멘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영상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